안녕하세요. 보람의 병원 유방외과 천종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서울대병원 한원식 교수님과 함께 비욘드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연을 맺게 되어서 다시 또 출연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수도 있는데 금번에는 한원식 교수님 없이 저 혼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자세하고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 초기 증상과 재발 증상, 조기 발견을 돕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저는 현재 보람의 병원 유방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고 한국유방암학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암 초기 증상과 조기 발견을 돕는 체크 포인트를 원래를 주제를 받았었는데 이러면 유방암 한우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재미가 없는 주제일 것 같아서 유방암 치료 이후에 재발이나 전이의 증상도 마지막으로 조금 추가해 보았습니다. 우선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방암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수가 엄청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유방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나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유방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찰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유방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증상이 이제 유방암일까를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유방암은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무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유방암의 크기가 작고 주변 조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다른 어떠한 증상을 잘 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방을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소엽이라고 우유가 만들어지는 샘들이 있고 지방이 있죠. 이게 잘 둘러싸여져서 유방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작은 유방암이 생겨도 잘 만져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말랑한 베개 속에 작은 구슬이 들어가 있는 셈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안 만져져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방암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떠한 증상이 맞냐를 봤을 때 이건 2017년에 나온 연구이고 2,316명의 증상이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만져지는 몽울이 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두 이상 소견, 유방통, 유방 피부 변화, 만져지는 겨드랑이 몽울, 유방 피부 궤양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던 환자들보다는 병기가 조금 나빴고 순서대로 증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만져지는 유방몽울은 모든 암종이 그렇겠지만 암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물론 유방암은 정말 천천히 자라긴 하지만 크기가 자라면은 손으로 만져질 정도가 되고 계속 자라면 외부에서 보이거나 2차적으로 피부나 유두 변형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던 혹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데 20에서 30대 여성분들도 만져지는 유방몽울로 정말 많이 오십니다. 하지만 동글동글하고 잘 움직이고 딱딱하지 않은 혹은 암이 아닌 섬유순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져지냐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혹의 크기가 정말 작거나 없을 때는 당연히 안 만져지겠죠. 하지만 이제 만져질 정도로 커지면은 작은 공이 만져지는 느낌이 들 텐데 이건 젊은 여성분들도 잘 만지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들도 잘 만져지기 때문에 본인 유방을 정기적으로 잘 만져보시다가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두 혈성 분비물입니다. 유두에서 빨간 피가 나올 때는 우리가 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암일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양성 종양 혹이나 호르몬 이상, 약물 복용을 할 때에도 유두에서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유방에 뭔가 나온다, 노란색 물이 나온다, 하얀색 물이 나온다 해서 걱정돼서 진료를 보러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유방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유가 조금씩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게 쌓여 있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암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한쪽 유방에서만 피가 나온다던가 특정 유관 한 점에서만 계속 흘러나오거나
짙은 갈색이나 혹은 피색깔일 때는 악성 의심 소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방 진찰을 받으시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증상으로는 이제 유두 및 피부의 함몰입니다. 암 조직이 이제 피부를 지지하는 섬유인대를 침범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암이 생기게 되면은 암은 주위 조직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피부가 함몰되고 유두 함몰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함몰된 부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아니면 선천적으로 유두 함몰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아예 유방암이 피부를 직접 침범한 경우에는 특히 유두나 유륜 등의 이제 궤양이나 발적처럼 빨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유방도 감기 걸린 것처럼 염증이 생겨서 유방염증이 있을 때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유방 전체가 빨갛게 되고 귤껍질처럼 변할 때에는 이 암세포가 피부를 침범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초음파를 해서 안에 혹이 있나 병변이 있나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염증성 유방암일 경우에는 수술보다 선행 항암 치료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겨드랑이 몽울입니다. 우리가 유방암이 생겼을 때는 림파선을 타고 겨드랑이 림파절로 전이를 잘합니다. 만약에 림파선에 전이가 생기게 되면은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겨드랑이 몽울이 만져질 수가 있는데, 어 그런데 이런 림프절들은 우리 겨드랑이에 저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을 할 때 밖에 있는 걸 만지는 게 아니라 손을 깊숙이 꾹꾹 눌러서 겨드랑이 몽울이 만져지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진료를 보면은 부유방이나 피지낭종 등 피부에 생기는 병변 아니면 바깥쪽에 생기는 병변으로 저 겨드랑이에 많이 뭔가 잡혀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림프절이기보다는 다른 원인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안쪽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두가 들어가 있다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림프절이나 가슴에 몽울이 만져지거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유방 모양이 변하는 등 여러 가지 평소 잘 본인이 알던 유방 모양과 다를 때는 유방암을 의심하고 병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바로 유방통이죠. 유방통은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호소하시고, 제 외래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유방이 욱신욱신해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땡기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으로 유방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이 유방에 있는 통증은 유방암과 연관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게 됩니다. 물론 유방통이 있을 때 암이 진단된 경우가 있지만 아까 표를 보시게 되면 유방통이 이제 6.4%를 차지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된 거죠. 워낙 많은 분들이 유방통을 호소하시다 보니까 그중에 몇 분은 이제 암이 진단이 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유방 통증과 암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본인이 유방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아픈 이유는 뭔가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신경성이나 스트레스성입니다. 유방암 한우분들도 원래는 안 아프시다가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말씀드리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아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경성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생리처럼 이제 여성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유방 조직이 과민하게 반응할 때도 아플 수 있고, 커피를 많이 드셔도 아플 수 있고, 동물성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유방이나 근육이 뭉쳤을 때도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유방 통증으로 유방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방암은 초기일 때, 쉽게 말해서 무증상일 때 발견될수록 치료 성적도 좋고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방암학회에서는 30세 이후부터는 매월 유방 자가 검진을 권유를 하고 있고, 40세 이후부터는 1, 2년에 한 번씩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술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검진을 2년마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유방 촬영술을 2년마다 하시게 됩니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세로로 가로로 꾹 압박을 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거고, 당연히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지만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유방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유방 촬영술을 보면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지방이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유방 실질인데 병변이 있을 때도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흰색 뭉친 종개가 보이죠. 이럴 때도 이제 유방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점처럼 점점점점 하얀색 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미세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석회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미세석회는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연구는 2011년에 진행되었었던 연구고 13만 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13만 명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을 한 연구이고 절반은 유방 촬영술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고 절반은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했을 때 더욱 조기에 유방암이 진단이 되어서 예후가 좋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희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 촬영술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비싸고 좋은 유방 초음파를 찍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방 초음파는 아직까지 이제 사망률 감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초음파만으로는 미세석회를 알 수가 없으며 촬영술은 대부분 국가에서 권유하는 데 반해서 유방 초음파는 이제 치밀 유방에서 보조 수단으로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양속률,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검사를 일으킬 수 있고 무엇보다 촬영술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하실 필요는 없고 유방 촬영술은 반드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건 왼쪽이 2002년이고 오른쪽이 2021년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국가에서 검진 체계도 잘 되어 있고 환자분들도 검진을 정말 열심히 잘 받으시는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랑 일기 유방암의 비율이 조기에 유방암이 진단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유방 검진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건 재미있는 건데 이거는 유방암 검진 수검률을 봤을 때 2020년도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라서 환자분들이 검진을 안 받으셨다가 2021년도에 다시 검진을 다 받으셨는데 유방암 연도별 발생 추이를 봤을 때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도에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쭉 증가하다가 멈췄었고 2021년도에 폭발적으로 확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검진이 얼마나 유방암 발견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대칭 소견이나 치밀 유방, 양성석회를 정말 많이 보실 텐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나쁜 건 아니고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비대칭 소견이 뭐냐면은 우리 몸은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다른 게 있다면은 뭔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마침 유방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유방을 비교를 해서 다른 게 보인다면은 거기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초음파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대칭 소견이 있어서 초음파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사실은 유방이 뭉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이고 혹은 별거 아닌 혹일 때도 비대칭 소견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일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 소견이 있다면 유방 초음파로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다음으로 치밀 유방이 뭐냐면은 유방이 지방에 비해서 유방 실질이 진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유방이 좀 덜 치밀한 유방이고 점점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오른쪽 유방은 치밀 유방으로 전체가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병변이 생기면 제가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치밀 유방의 경우에는 병변이 하얀색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밀 유방 자체로는 암 의심 소견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치밀 유방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서양보다 치밀 유방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서 치밀 유방 비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내가 암에 더 잘 걸리진 않을까. 물론 약간은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성 석회입니다. 석회가 뭐냐면은 유방의 하얀 점들로 보이는 건데 이 석회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아까 유방에는 유즙이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유즙에 있는 칼슘이 침착되어서 칼슘이 쌓여서 이렇게 하얀색 점들로 보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암일 때도 이런 석회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석회를 자세히 감별을 해야 되는 거고 석회일 때는 추가적인 확대 촬영술 등을 시행을 하거나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에서 양성 석회화라고 적혀 있다면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음성이 아니니까 나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이때의 양성은 뭐 있다 없다 할 때 양성 음성 이 양성이 아니라 착한 거냐 나쁜 거냐 그래서 악성의 반대말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성의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양성 석회화라는 것은 악성이 아니다, 착한 병변이다라고 결과에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양성 석회화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양성 석회화가 암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 석회화가 결과에 떴을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유방건강재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방 자가검진을 열심히 하고 333 캠페인이라고 생리가 끝나고 3일 뒤에 3개의 손가락으로 3개의 원을 그리면서 본인의 유방을 검진해서 만져지는 몽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캠페인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방 자가검진이 그렇게 효과적인지는 아직 의문이고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건 중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연구이고 26만 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을 해서 절반은 정기적 자가검진 교육을 시행을 했었고 나머지 절반은 자가검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상 유방암 진단율은 비슷했고 사망률도 열심히 자기가 자가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가검진을 열심히 시행을 했더니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될 양성 혹들을 진단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방 자가검진이 유방암 생존율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2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라도 혹시라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유방 자가검진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유방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증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으로는 유방암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은 유방암 치료 후 수개월이나 수년 뒤에 늦으면 10년 뒤에도 암이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방암 재발은 크게 국소구역 재발 그리고 원격 전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소구역 재발은 유방 수술한 동측 유방 같은 유방과 수술 부위의 피부, 주위 림프절에 생긴 것을 우리가 국소구역 재발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원격 전이는 혈관 속에 암이 숨어서 지내다가 다른 장기에 이동을 해서 다른 장기에서 커져서 암이 퍼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소구역 재발과 원격 전이를 그냥 통칭해서 저희가 재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선 국소구역 재발의 증상이 뭐냐 했을 때 이 국소구역은 유방 근처에 생기는 재발이기 때문에 유방암의 증상과 동일합니다. 특히 이제 유방혹이나 림프절에 만져지는 몽골이 있을 때 저희가 국소구역 재발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져지는 동글동글한 몽골이 피부에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귤껍질처럼 유방 전체가 빨갛게 됐을 때도 유방암 재발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괜찮던 유도에서 피가 나오거나 염증이 생기고 모양이 바뀌는 경우에도 재발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유방 전절제를 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피부에 작은 혹들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했더라도 스스로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아마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유방 근처에 재발을 했을 때에는 조기에 치료를 할수록 생존율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각 유방암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낸 게 있는데 국소구역 재발을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1 년에 한 번씩 매년 유방 촬영술을 하라는 것은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똑같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 전절제를 했을 때에는 반대측 유방 촬영술을 해야겠죠. 이렇게 매년 유방 촬영술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끔씩 유방 MRI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방 MRI는 이제 최근에 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5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나 아니면 고위험군에서 고려할 검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왜냐하면 유방 MRI를 찍는데 3-40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조영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별 문제 아닌 혹들도 되게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유방 MRI의 효용성이 조금씩 계속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유방 MRI는 아마 초음파나 촬영술을 대신해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유방 초음파입니다. 유방 초음파 환자분들이 되게 이게 전혀 통증이 없고 간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 유방 초음파로 검진을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음파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많은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방 초음 촬영술과 비교해서 추가적인 유방암 발견율은 재발 발견율은 조금 더 높지만 검사 성능은 비슷하다는 결과가 많고, 암 탐지율이 조금 더 높더라도 높은 위양성률 때문에 이런 이점이 상쇄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아닌 선택적인 환자분들에 대해서만 초음파를 처방해야 된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아픈 유방 촬영술 대신에 초음파를 원하시더라도 초음파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유방 촬영술은 1 년에 한 번씩 잘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삼성병원의 연구 결과이고 2015년에 나온 건데,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을 이제 후향적으로 쭉 봤을 때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한 환자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재발률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진을 하는 게 재발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하지만 사망률을 봤더니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을 한 환자들이 시행을 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오히려 예후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정기적 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도 정기적 유방 검사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방암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10년 이후에도 재발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외래에서 이제 할머님들이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나 5년만 이제 치료하고 검사했으니까 더 이상 검사 안 할래 괜찮겠지 하시지만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6년 이상, 6년 이후에도 유방 촬영술을 더 열심히 할수록 유방암 사망 위험도는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년이 지나더라도 유방 검진이랑 유방 촬영술은 다른 사람들처럼 1 년에 한 번씩은 꼭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전이입니다. 원격 전이는 다른 장기의 전이를 하는 거고, 유방암이 원격 전이의 경우에 가장 많이 전이가 하는 곳은 첫 번째로 뼈, 그리고 두 번째로 폐, 세 번째로 간, 네 번째로 뇌 순으로 전이를 잘하게 됩니다. 이 원격 전이 검사의 가이드라인도 여러 학회에서 많이 보고를 하였는데요.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는 피검사와 CT, 뼈 스캔, 간 초음파 등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저희가 CT나 뼈 스캔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엄청 많이 찍는데요. 그 이유가 증상이 없는지를 저희가 외래에서 일일이 체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검사를 안 하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CT 찍고 뼈 스캔하는 게 본인이 대기하는 시간과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억지로 이런 검사들을 시행을 하실 필요가 없고, 가끔씩 저 원래 이번 달에 찍었어야 됐는데 이번 달에 못 찍고 3개월, 4개월 늦어졌어요. 어차피 검사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면은 검사들을 늦춰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이제 일저자로 썼던 논문이고, 유방암 학회에 있는 생존자 연구회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다기관으로 국내의 다기관에서 환자분들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 결과이고, 원격 전이 검사를 적게 한 사람이 있고 원격 전이 검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검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원격 전이를 보는 검사는 생존율에 큰 이득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암 정복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가 발생해서 사기 유방암이 된다면은 아직 그거에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원격 전이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생존율에 아직까지 크게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런 검사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는 검사를 하지 말고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냐를 봤을 때 우선 뼈 전이가 있을 때에는 또 같은 부위에 지속되는 뼈 통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이를 하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절 등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유방암 환우분들의 60-70%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으로 뼈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말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 최근에 제안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고 나서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계시다가 뼈 스캔을 해 봤더니 뼈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뼈 통증이 있다면은 주치의 선생님 내원하셔서 뼈 스캔이 필요할지 이런 거를 상담받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폐 전이의 경우에는 숨쉬기가 불편하다든가 오랫동안 기침이 뭐 2-3 주보다 한 달 이상 지속된다거나 폐가 가슴이 아플 때에는 이런 폐 전이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흉부 CT를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간 전이가 있을 때는 황달이나 복통 혹은 간 수치가 증가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복부 CT를 찍어야 되고, 뇌 전이는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뇌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엄청 심한 두통이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기억력이 감소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그냥 간단한 두통은 많이들 오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편두통이고, 두통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두통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신경과 검사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유방암 초기 진단 시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을 통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하고, 유방암 수술을 했든 안 하셨든 만져지는 혹이나 유방에 다른 변화가 있다면은 병원을 꼭 방문하시고 검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치료 후 매년 유방 촬영술은 꼭 필요하며, 그 외에 원격 전이를 보는 CT나 뼈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다른 장기의 증상이 있다면은 꼭 진료를 보시고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어 지난번에 한원식 교수님이랑 출연을 했을 때 제가 동영상을 다시 봤었는데 댓글에 질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여기 답변이 안 달려 있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은, 잘못해서 오늘 레나라를 2알 먹었어요. 아침에 먹었는데 저녁에 또 먹었습니다. 내일 레나라를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질문이고, 이럴 때는 보통 그냥 하루 정도 2알 먹었다면은 다음날 똑같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타모xifen 복용 중입니다. 자궁 적출을 해서 폐경 여부를 모르는데요. 계속 타모xi펜을 먹는 게 나은지 폐경 후 먹는 약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타모xi펜을 복용하던 중간에 저희가 폐경 여부를 알 때는 보통 호르몬 피 검사를 해가지고 폐경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타모xi펜이나 아로마테이저 차단제를 먹게 되면은 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과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상의 선생님이랑 함께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나 아니면 환자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약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직 난소 기능이 살아 있을 때 폐경 후 먹는 약으로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암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모xi펜을 좀 더 오래 유지하는 편입니다. 버터는 지방이 많은데 조금 먹으면 괜찮나요? 많이 드셔도 되고, 타모xifen 물론 많이 먹어도 되지만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타모xifen 복용 중인데 회 먹어도 되나요? 여쭤보셨는데 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회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유방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으로 회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랑 회가 안 좋구나라고 잘못 오해를 하시는데,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중이라면은 편하게 회를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질문을 받을 예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은
유방암 바로 알기라고 바로브레스트.com이라고 제가 이제 개설한 홈페이지인데요. 환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정보를 좀 드리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바빠 가지고 글은 정기적으로 많이 올리진 못하고 있는데 제 홈페이지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 메일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 50대 여성이고요. 올해 5 월에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2 센치 물혹이 있다고 하는데 콩 모양이 동그랗고 괜찮다고 6 개월에 한 번씩 초장 관찰하라고 하네요. 물혹이 암이 될 수도 있나요?" 유방에 혹이 있을 때 딱딱한 혹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찬 물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혹은 크기랑 상관없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혹이 암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유방 초음파 결과를 설명드릴 때 물혹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유방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물이 찬 물혹이라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그냥 딱딱한 혹이라 하더라도 6 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라고 한 거는 그 모양이 암일 가능성이 1-2% 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6 개월이나 1년 동안 정기 검진하시면서 혹의 모양이 바뀌거나 혹의 크기가 커진다면은 그때 조직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KLOA 님의 질문이고, 가슴 성형, 확대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유방암 등 가슴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람이 유방암에 걸려 치료를 하게 되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나요? 네. 첫 번째로 가슴 성형을 한 경우에도 저희가 유방 촬영술을 하면은 압박을 하기 때문에 보형물이 찌그러지거나 터질까 봐 많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은 보형물을 안쪽으로 밀어 놓고 유방 촬영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은 똑같이 정기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보형물을 오래 놔두게 되면은 저희는 평균 10년 그 뒤로도 갈 수 있지만 보형물이 구축이 생기거나 터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보형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유방 MRI가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유방암이 아닌 경우에는 이 유방 MRI가 비보험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서 저는 성형 수술하고 10 년쯤 됐을 때 한번 검진을 해 보거나, 아니면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이 보일 때는 유방 MRI를 돈을 내고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슴 확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유방암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가슴 확대 수술을 한다고 유방암 빈도가 올라가거나 위험 인자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 그대로 둔 채로 유방 보존술, 유방 부분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범위가 넓다면은 좀 더 넓게 떼고 보형물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절제를 하게 되더라도 유방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보형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형물을 제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유방암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혹이 만져지는 이미 진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혹이 만져진 거라면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커졌기 때문에 기수가 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사실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이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슴이 정말 작은 가슴이다 그러면은 쉽게 작은 혹이라도 만져질 수가 있고, 유방이 엄청 크신 분들은 혹이 크더라도 잘 안 만져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은 조금 더 있겠지만 더 안 좋은 유방암이거나 더 예후가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진행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침 햇살님 질문이고, 2년 전에 양성종괴 진단을 받고 나서 정기 검진을 해 왔는데 그 사이 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해서 양성 종괴가 나왔다면은 그 사이에 암으로 바뀔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암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나왔다면은 아마 그 병원에서 떼자고 했을 것이고, 그 외에 제가 극히 낮다고 한 이유는 혹시라도 조직 검사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우가 엄청 드물기 때문에, 조직 검사에서 "별거 아니다."라고 나왔으면은 "암으로 바뀌진 않는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암 재발은 보통 몇 년 이내에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재발 위험이 높은 시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예전에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유방암 재발은 A형에 따라 다릅니다. A형이란 거는 유방암이 호르몬 양성이냐 호르몬 음성이냐, 여성 호르몬이랑 관계 유무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허투라고 유방암 표면에 있는 단백질 종류 중 하나인데 이 허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호르몬 양성 음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일 경우에는 그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엄청 낮다가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고, 반면에 호르몬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초기 2~3년에 가장 재발이 많습니다. 이거는 국소 재발이나 원격 처리 모두 동일한데, 호르몬 음성, 3중 음성 유방암이나 허투 양성 유방암일 경우에는 치료하고 2~3년 뒤에 가장 재발률이 높았다가 그 뒤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년쯤 지나고 나서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호르몬 음성암보다 호르몬 양성암보다 이미 좀 더 재발률이 높고, 정리를 하자면 호르몬 음성은 초기 2~3년, 그리고 호르몬 양성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발 예방을 위해 평소 생활 습관에서 꼭 지켜야 할 핵심 포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중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가 모두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환자분들한테 매번 운동하셨냐 여쭤보는데, 운동을 해서 체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식습관을 잘 조절을 해서 체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키에 맞는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정상 BMI에 맞는 운동 열심히 하고, 본인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좀 양을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 더 좋다 그런 건 없고, 살찌는 음식만 제외하시고 술만 많이 드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진님이시고, 촬영술 결과 혹이 있다고 초음파를 받으라고 해서 초음파를 했더니 선종이 2개 있어서 6개월 뒤에 또 초음파라고 해서 갔더니 선종이 3개로 개수가 늘었고, 1개도 크기가 커졌다고 6개월 뒤에 또 오래요. 선종이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한 번 생긴 건 없어지지 않나요? 유방 양성 혹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섬유손종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섬유손종은 암으로 바뀌지도 않는데 크기가 잘 커져요. 하지만 저희가 폐경이 되고 나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섬유손종뿐만 아니라 별거 아닌 혹들도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사실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랑 비교해서 크기가 변함없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얼굴에 점이나 여드름 같은 것도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방에 있는 혹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에 점이 추가로 생긴다고 해서 더 안 뽑는 것처럼 유방에 별거 아닌 혹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뗄 필요는 없고, 있더라도 그냥 유방에 점이 났네 생각하시고 정기적인 검진만 하시면 됩니다. 호르몬제 복용하면 유방암 걸린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가? 호르몬제 조선정님이 질문하셨고, 호르몬제를 복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유방암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산부인과에 좋은 약은 유방에 안 좋고 유방에 좋은 약은 산부인과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했다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이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목적이 만약에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면은 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보다 이런 갱년기 증상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냥 젊어지고 싶어서 호르몬제 복용한다 그러면은 유방암 걸릴 위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호르몬제는 유방암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드셔야 된다입니다. 유방암 재발하나요? 병 나을 수 있나요? 뭐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나요? 유방암도 다른 모든 암처럼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가장 안 좋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재발하고 전이하는 경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아직 정복을 못했는 건데, 물론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습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물론 논문이나 어디 치료한 병원이나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한두 명 정도 재발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8명, 9명은 재발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유방은 부분만 떼고 나면 남은 유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유방이 암이 생길 수 있어서 완치라는 표현은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병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방암에 걸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살이 쪄서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제 때문일 수도 있고, 생리를 빨리 하거나 폐경을 늦게 할수록 유방암 확률은 올라가게 되고, 출산을 안 하게 되면은, 그리고 모유수를 적게 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유방암에 걸렸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운이 안 좋아서 유방암에 걸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본인이 그것 때문에 유방암에 걸렸나 생각하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유방암이 있으셔서 절제술을 받았었는데 암이 유전이 크다고 해서요. 저는 30대 후반인데 지금부터 초적 관찰해 보는 게 좋을까요? 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유방암은 유전되는 경우가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해진 유전자가 있죠. 브라카 유전자인데, 유전성 유방암, 이 유방암이 유전되는 경우는 전체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유전성 유방암이었다면은 할머니가 유방암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나이가 좀 더 젊으셨을 때 유방암에 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방암이라고 해서 본인이 벌써부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40살부터 정기 검진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유방암을 의심하는 경우,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양쪽 다 유방암이 있거나 40살 이전에 진단이 됐거나, 뭐 가족분들 중에 유방암이 여러 분 계시거나, 아니 난소암이 같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을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할머니가 유방암이라고 하셔서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워낙 유방암 환우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님도 유방암이고 따님도 유방암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유전성인 경우보다 우연히 두 분이 겹쳐서 유방암이 두 분 다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치밀 유방이라 초음파에서 미세석회가 몇 개 있어 1년마다 정기검진을 해왔는데, 건강검진 엑스레이에서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초음파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사실은 치밀 유방일 경우에는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은데 반드시 정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국가검진, 엑스레이를 2년에 한 번씩은 꼭 반드시 하시고, 뭐 1년마다 하셔도 상관은 없고,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같은 기간에서 하셔가지고 지난번이랑 달라진 게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굳이 뭐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권유하지는 않지만 2년마다 하실 필요는 없고 3, 4년 뒤에 한 번쯤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초음파 검진은 필요 없습니다. 2년 만에 유방 촬영하니 2년보다 색이 더 진해져서 초음파 검사하니 다행히 개수랑 크기가 똑같다고 했어요. 색이 진해지는 건 암과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이 진해졌을 때 좀 더 치밀해졌다고 우리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색이 진해졌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냥 유방이 좀 더 저는 쉽게 말해서 유방이 뭉쳐서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색이 진해졌을 때 우리가 왜 이 색을 잘 봐야 되냐면은, 나쁜 병변이 생겼을 때 이 병변이 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초음파를 해보게 되는데, 색이 진해진다고 암이 있는 경우는 괜찮은 경우보다 훨씬 더 드뭅니다. 어 네.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제가 좀 어 마지막에 유방암은 혹시 뼈에도 전이 되나요? 뇌까지 전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은 뼈가 제일 많이 전이가 되고, 그다음에 폐, 간, 뇌 순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뇌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는데 뇌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전이되는 곳이 뼈나 폐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까지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비욘드 채널 유튜브 댓글이나 제 홈페이지에 달아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아마 강의를 할 예정인데, 어떤 궁금했던 주제들이나 듣고 싶었던 강의 주제가 있으시다면은 말씀 주시면은 고려를 해서 주제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건강 검진 잘 하시고 유방암 환우분들도 즐겁게 사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